제가 경남 부지사로 근무할 때가 2018년도부터 거의 2년 가까이 1년 10개월 근무를 하고 떠났었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경남에 내려와서 또 많은 분들 이른 아침에 이렇게 오신 걸 보고 아이고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는 것도 다시 좀 걱정이 되고는 합니다. 제가 부지사로 있을 때도 딱 한 번 이제 저희 같이 있는 18개 지자체 중에서 김해시에서만 한번 김해시 공무원 제가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또 인연도 있고 그게 18년 말이었는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또 우리 당시 행정부지사님이 또 김해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어제 처음 인사드렸습니다마는 홍태영 시장님 오셔서 또 여러 가지로 새로운 기회를 많이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 제가 뭐 도움을 드릴 말씀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어제 내려왔습니다. 어차피 제가 원래 산업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계속 32년을 제가 하고 작년에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그동안 한 일이 주로 우리 산업을 어떻게 키우나 또 지역에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기업인 여러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계속 고민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새 세상이 워낙 많이 급하게 바뀌고 어려운 요인들이 생기고 있어서 그런 주제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8년도에 내려왔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한창 조선 경기가 많이 이제 다운이 되고 사실 경남은 조선 경기가 뭐 거의 한 3분의 1 절반 가까이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이제 그런 경제 구조로 돼 있는데 조선뿐만 아니라 그때는 자동차도 좀 덜 팔리고 뭐 우리 두산중공업도 어렵고 그런 시점에 제가 사실 경남하고는 전 서울에서만 난 사람이고 처음에 내려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말을 못 알아들을 텐데. 저희 아버님이 고향이 부산이십니다. 근데 제 아버님도 중학교 때 막내셔가지고 중학교 때 이제 식구들 따라 다 서울 올라오시고 해서 말투도 그냥 저희 아버님도 서울 말투 쓰시는데 저희 고모님들 이렇게 모이시면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뭐 그냥 워낙 자갈치 시장 같은 분위기로 말을 쓰시니까 제가 저희 직원들 서울에 같이 있던 직원들한테 제가 스피킹은 안 돼도 히어링은 된다. 그리고 실제로 내려와서 근무하는 동안에 못 알아듣는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뭐 거제도 저 남쪽에 조금 제가 처음 듣는 물고기 이름들 정도 빼고는 잘 지냈는데 다만 일들이 자꾸 많이 생겼죠. 조선도 사실 계속 최근에 많이 좋아졌지만 계속 힘든 상황이었고 또 2019년에는 일본이 또 수출 규제를 해서 또 경남도 일본하고 거리적으로도 가깝고 많은 생태계가 연결이 돼 있는데 또 우리한테는 영향이 뭐 없는지 급기야는 이제 코로나까지 터져서 제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근무하는 동안에 이제 후반부가 되겠습니다만은 또 도를 비롯한 각 시 전국이 이제 코로나 막느냐고 또 초반에는 대구에서 크게 터지지 않았었습니까? 이 경남으로 번질까봐 우리 그때 우리 박 원장님이 행정부이사로서 보건 담당을 하시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또 공단에 퍼지고 하면은 경제에도 이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같이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공급망 문제, 미국하고 일본이 다투면서 공급망에 이제는 아무 데서나 쓰는 게 아니라 중국 거 쓰면 우리는 안 도와준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걸 잘 알고 계실 거고 요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자율도 세고 에너지 가격 저희가 생각도 못했던 21세기에 전쟁까지 나는 이런 상황이 쭉 되면서 세상에 뭐가 많이 달라지고 있고 기업에서 이제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들도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돼서 그런 얘기를 좀 오늘 드리고자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18년 이제 여름서부터 20년 5월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요 파란색에 해당하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보시다시피 뭐 제조업 생산이나 증가율이나 여러 측면에서
경남이 전국 전체에 비해서 많이 좀 빠지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붐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한참 고민을 하던 시점이었는데 이게 뭐 경제라는 게 하루 이틀에 금방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더더군다나 코로나까지 터져가지고 제가 장관으로 간 다음에도 이제 거기에 대한 숙제 같은 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경남이 좀 더 그때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도와주는 쪽으로 좋아지는 쪽으로 이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요 빨간색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제 제가 장관으로 재임하는 기간인데 그때도 좀 나아졌을까라는 거를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다시 봐도 크게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전국 전체로는 생산지수에서는 좀 빠지는 것 같고 하지만 또 이 생산지수는 반도체 뭐 이런 경남이 주력으로 하지 않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좀 우리 경제에 큰 방향을 차지하는 품목들이 전국에는 섞여 있기 때문에 경남에 계신 분들은 좀 따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면서 생각을 한 게 이제 원래 기계를 이제 많이 수입을 해오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은 우리가 투자의 선행지수라고 하거든요. 기계를 많이 사서 깔고 해야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테니 투자도 더 하고 이렇게 하니까 경남은 또 제조업이 강하고 김해는 더더군다나 해서 기계류를 수입하는 쪽 이렇게 숫자를 저희가 매번 보는데 그 숫자로도 경남이 오히려 제가 있을 때는 스마트 산단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는 좀 전국보다는 수입이 좀 많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도 빨간 쪽으로 가면은 뭐 결국 좀 약간 좀 가라앉고 있는 이런 부분이었고 다만 제가 있을 때 제가 원래 산업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는 주특기 부분이 아니고 정책도 잘 모르는데 큰 숙제 중에 하나가 14,000여 채 정도의 미분양 아파트가 그때 쌓여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치우느냐라는 게 큰 고민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좋은 쪽으로 풀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해소가 많이 됐고 이 부분 하나는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저절로 부동산 경기가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이 부분은 해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지표 중에 결국은 우리 사장님들이 앞으로 지금 우리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 매출이 지난번보다 나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다. 사실 이런 심리 지표가 어떻게 보면은 그때그때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아닌가 이렇게 싶어서 기업 실사 지수라고 하죠. 이 한국은행에서 매달 조사를 합니다. BSI라고 이 숫자의 추세를 한번 찾아보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부임했을 때서부터 최근까지의 우리 사장님들이 우리 회사의 매출이 똑같다 그러면 100이고 지난번보다는 좀 별로다. 더 나아지면 이제 100을 넘어가야 되는데 뭐 여전히 100 밑으로 깔고는 있지만 그래도 좋아지는 추세냐 나빠지는 추세냐 이런 거를 한번 봤을 때 이 코로나 기간은 워낙 그때는 앞이 안 보이는 때니까 이 기간을 빼고 백신을 놓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이게 코로나가 좀 잡힐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해서 요 백신을 맞기 전에 코로나가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전전긍긍하던 시기를 빼면 전체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조금 나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국하고 비교를 하면은 또 경남이 그래도 더 나아지고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서 전국 숫자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 여전히 전국에 있는 기업인분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코로나 전에는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경기 요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조선은 경남이 좀 특화되어 있지만 다른 부분들도 그때는 그렇게 낮다고 보기는 어려운 시점이었는지 요 정도로 비슷했는데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는 전국보다는 회복력이 좀 덜하다가 작년 가을서부터는 오히려 전국보다는 경남에 계신 분들이 딴 데는 모르겠는데 경남은 좀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였습니다. 이거는 매출 실적이니까 지금까지 장사한 거에 대한 이제 느낌이고 그럼 다음 달은 어떻게 될 거냐 다다음 달은 뭐 이렇게 이제 미래를 쳐다보는 방향으로 바꿔보면 이제 이건 업황 전망인데요.
오히려 코로나 전에는 앞으로는 좀 더 별론 것 같다. 전국 대비로. 그러니까 해보고 나니까 지난달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지나갔는데 앞으로는 더 나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른 곳에 계신 분들보다는 경남은 좀 더 생각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도 역시 작년 말부터는 전국보다는 경남은 조금 좋게 생각하시는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제조업 생산 지수도 제가 있던 18년도가 거의 이제 저 빨간색이 이제 경남의 생산 지수인데 18년도 이후 20년까지 그러니까 제가 떠날 때 바닥을 치고 그 이후로는 조금씩 나아지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거를 땡겨 올라가는 역할을 하는 거는 역시 선박 조선 경기가 좀 더 풀리는 부분 그리고 요새 비행기 항공 이쪽이 이제 경남에 새로운 또 그걸로 뜨고 있어서 진주 사천 쪽에서 끌어올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방위산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기계 이런 쪽이 경남의 새로운 어떤 호전 요인으로 이렇게 호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급망 위기를 겪어오면서 결국은 이 탄탄한 공급망 생태계가 있는 지역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장기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회복이 되겠느냐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조선도 언젠가는 또 다시 다운턴 하는 시기가 올 것이고 방위산업도 무기라는 건 한 번 사면 뭐 30년 막 이렇게 쓰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수요가 들어온다고 볼 수도 없고 사실 많이 우리가 없던 부분이 수출이 늘고 있지만 양으로 보면은 전체 우리 수출을 끌고 간다든가 하기에는 그게 크지 않은 부분이 방위산업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많은 분들이 영위하시는 기계 또 뭐 전자, 자동차 부품 뭐 이런 쪽이 이제 나아져야 될 텐데 그런 쪽은 오히려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나. 장기적으로 리스크 요인들이 생기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을 때 좀 미리 준비하는 지금 뭐 미리라고 하기에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공급망 재편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자원을 갖다가 우리가 가공을 해서 완제품을 경쟁력 있게 만들어서 또 외국에 팔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를 이루어 왔는데 우리가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단골로 삼고 있는 지역의 물건을 와서 만들면 안 된다.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지정학적인 문제로 싸우고 있는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에 이제 세계적인 어떤 공급망 이제 사슬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 뉴스에 보면 미국이 반도체 공장은 미국에 지어라. 그럼 보조금을 주겠다. 보조금을 받은 회사는 앞으로 중국에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경제 외적인 WTO 시대에 우리가 가장 국경 없이 장사를 할 수 있던 부분이 달라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뭐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럽지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쭉 추세로 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을 해보는 시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사실 IT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요새는 기계나 뭐 모든 부분이 인터넷에 연결 안 되는 기계도 없고 저도 어제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핸드폰에 뭐가 삑삑 소리가 나요. 이게 뭔가 했더니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쁨으로 바뀌었다고 저한테 알람을 울리는 거예요. 여기 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시점인데 이런 추세가 오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실감을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 뭐 비대면 사업이 늘어나고 하면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는데 그리고 요새는 어디 가나 챗 GPT 얘기 안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큰 변화가 우리가 처음 인터넷이 생겼을 때 신기하다 생각한 게 이제는 우리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처럼 앞으로 우리 경제 또 우리 사회 우리의 사업을 많이 바꿔놓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준비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또 하나가 탄소 중립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미 시장이 탄소를 많이 쓰는 이제 상품에 부정적으로 그리고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이제 실감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도 생수병이 놓여 있지만 요새 생수병에는 라벨이 쉽게 뜯을 수 있게 돼 있거나 아니면 라벨이 붙어 있으면 아유 저 회사는 환경을 생각 안 하는 플라스틱 많이 쓰는 회사네 해가지고 라벨이 없는 경우, 그리고 이제 카페에 가서도 그 텀블러를 가져가서 담아오는 게 오히려 저 슬기로운 소비자 생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특히 젊은 사람들은 바뀌고 있어서 이런 바뀌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또 우리 산업의 구조에 영향을 주겠느냐.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유럽이 가스 위기를 겪고 그 가스 위기를 이참에 아예 저 사람들의 가스 쓰는 거를 끊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더 가속화할지, 아니면 당장이 힘드니까 원전 석탄을 다시 되살릴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확실한데, 시장은 어쨌든 친환경으로 이제 가고 있는 추세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갑자기 앞으로 장기적으로 바뀌겠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좀 오래 설명을 드릴 부분이고 가장 우리가 걱정이 되는 김해뿐만 아니라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인구 감소의 문제입니다. 이 공급망이든 디지털이든 뭐 탄소 중립이든 어쨌든 저희가 사람이 인재가 있어서 대안을 만들어내고 찾아내야 되는데, 요새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오늘과 같이 많은 기업인 여러분들 모이셔서 뭐가 제일 걱정이시고 정부가 도와드려야 되느냐 얘기를 하시면, 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사람 구하기 힘든데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똑똑한 사람에서부터 현장에서 일하는 젊은 일꾼까지 다 사람 구하기 힘들고, 오늘 이렇게 200명 넘는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지금 식사도 같이 하시고 우리 행사를 하지만, 서울에서는 요새 이런 행사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호텔에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식사 준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대요. 그 대형 호텔들도 그런 상황인데, 일반 이런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이 그 주말까지 일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을 구하는 거는 굉장히 물리적으로 힘든 세상이 되고 있고, 우리 젊은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가고 있고, 제가 옛날에 저는 학력고사를 보던 시대인데, 그때만 해도 11월이면 100만 수험생이 학력고사를 본다 막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에 50만 명이 봤거든요. 딱 30년 만에 40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제 25만 명, 거기서 또 반으로 줄어서 지금 저 추세에서 보시다시피 2015년쯤을 계기로 확 꺾이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무슨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오고 저도 많은 데서 말씀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천천히 보면, 우선 첫 번째가 아까 처음에 좀 말씀드렸던 공급망 얘기인데요. 이 그림이 왜 갑자기 튀어나왔는가 하면은,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이 패권 싸움이 이제 지금 이 요즘 상황의 역사적 배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1000년도서부터 최근까지의 전 세계 국가별로 가장 부자 나라가 어디였고 이게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1000년도서부터 1800년대까지는 인도하고 중국이 세계 탑2였습니다. 사실 뭐 인도, 중국이 동쪽 서쪽으로 다 문화도 전달을 해주고 경제를 끌어가고 가장 발전된 선진국이었는데, 인도는 이제 그 영국 사람들의 식민지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조금씩 찌그러지면서 중국이 약진을 했고, 청나라 때는 또 과학기술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한창 떴다가 1840년에 아편전쟁 이후로 급속하게 서구의 침탈을 받아서 저렇게 내려가죠. 그 자리를 차지한 게 파란색 미국이 되겠고, 이제 유럽 사람들의 나라가 되겠는데, 중국 사람들의 마음에는 저 때를 이제 생각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세계의 중심 국가로서 1등을 했는데, 이게 우리한테 아편맥이고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기술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침탈을 받았다. 이거를 다시 우리가 와신상담을 해서 다시 우리가 경제를 이끌어서 우리 나름의 기술 경제를 이끌어서 다시 세계 중국으로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는데, 등소평은 그 마음을 우리 속에만 가지고 있고 겉으로 실력이 쌓일 때까지는 드러내지 마라.
이제 도광양해라는 말이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실력을 기른다라는 뜻이랍니다. 이 얘기를 이제 계속 강조를 하면서 2002년에 WTO 가입을 한 다음에 다른 나라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오고 그럼에도 배우는 자세로 우리는 같이 이제 세계의 일원으로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다시 세계의 패권을 옛날과 같이 차지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드러난 게 2013년에 시진핑이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가 드러내놓고 세계의 중심 국가로 경제 중심으로 일어서도 되지 않겠나. 2025년까지 우리 중국이 모든 분야에서 70% 이상은 국산화를 하겠다. 이제 중국이 70%를 조달하는 로컬 공급망을 만들고 35년까지는 미국 정도 빼고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1위가 되는 제조업 국가. 2045년에는 미국도 제끼겠다라는 게 시진핑이 2015년에 발표한 제조 2025라는 이제 제조업 산업 정책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산업화를 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포항제철을 만들고 유산 정유 공장 만들고 하는 거였는데 이게 세계 철강 산업의 이제 판도입니다. 빨간색이 중국의 철강 캐파인데요. 2000년대서부터 무지무지하게 늘어나서 최근까지도 중국이 전 세계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많은 철강 생산의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의 갑자기 생산량이 2배가 됐으니 값은 2배 반으로 떨어질 거고 다른 나라들은 뭐가 되겠어요? 가장 오래된 공장부터 생산성이 떨어지는 공장부터 타격을 입는데 그거 되게 미국 공장이거든요. 뭐 카네기 때서부터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리고 철강이 없이는 산업이 안 돌아가는데 이걸 그냥 놔둬도 되겠느냐라는 이제 걱정을 했고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도 갑자기 중국이 나타나서 전 세계에서 가장 1등 국가가 순식간에 되어버렸습니다. 뭐 내수 자체가 크니까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가장 찌그러든 게 자동차 종주국이라 할 맨 아래에 있는 이제 미국의 자동차 캐파가 가장 줄어들어서 미국 사람들은 특히 이제 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추세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걱정을 이제 사실 꽤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 같습니다. 철강과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 제조업 공급망 체제를 보면 왼쪽은 2002년에 WTO 가입을 중국이 했으니까 세계에 등장하기 직전에는 전 세계 공급망이 유럽의 독일 그리고 미주 대륙의 미국 그리고 아시아는 일본을 중심으로 일본하고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컨드 라인이고 이런 식으로 갖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가운데로 들어가서 오히려 왼쪽과 오른쪽을 연결해주는 가장 중심고리가 되고 있어서 이 중심고리가 잘못되면 전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이런 상황은 우리가 코로나 때 이미 경험을 했죠. 우리나라는 이때보다는 좀 더 그래도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됐고 일본은 사실 그때보다는 많이 영향력이 줄어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생각하기에는 중국이 WTO 가입할 때만 해도 이제 중국의 지금 기준으로 14억 인구가 큰 내수 시장이 되고 우리 물건을 대내에 싼 인건비를 이용해서 거기서 공장을 돌려서 만든 거를 우리가 거기다가 팔면 이윤은 우리한테 떨어진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중국의 기술력이 미국하고는 한참 차이가 나니까 우리를 앞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생산 능력이 무지무지 늘어나면서 우리도 경험을 해보지만 공장에서 우리가 물건을 돌릴수록 이걸 어떻게 보면은 더 생산력을 높이냐 그리고 더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도 나와서 기술이 들어가고 하면서 쫓아붙을 수 있는 현장에서 쫓아붙을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데 그게 생각보다 순식간에 이제 올라오게 된 거죠. 그리고 공급망에 있어서 가운데 부분으로 중국이 들어왔는데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한이 중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생산 기지인데 거기가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자동차가 거의 작년까지도 생산이 제대로 되기 어려운 이제 이런 상황을 경험을 했고
뭐 심지어 미국에서 코로나가 처음 이제 막 뉴욕이 창궐하고 할 때는 마스크도 없고 심지어 시체가 막 넘치는데 시체를 담는 그 비닐백조차도 중국에서 교역이 안 되니까 생산이 안 돼서 뭐 막 냉동 창고에 집어넣는 뭐 이런 기막힌 상황을 미국 사람들이 경험한 이후로는 지금의 공급망 체제는 문제가 있다. 굉장히 서방에 불리하고 중국만 유리하고 중국이 고이든 아니든 우리 쓸 거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세계에 공급을 안 하면 세계 경제가 마비가 되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철강이 가장 큰 이제 그 중국이 주름잡기 시작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트럼프 때는 대놓고 옛날에 거의 사문화됐던 무역안보법 232조라는 거 동원해서 중국 제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때리고 이런 식의 이제 압박을 시작을 했죠. 바이든 정부가 온 다음에는 사실 중국하고 이제는 사람들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고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여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죽도 밥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현장에서는 많은 이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오면 좀 중국하고 다시 화해하는 분위기로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들을 하신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가장 처음 지시한 내용 중에 하나가 100일 안에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의약품, 그리고 요새 히토류라고 하는 이제 희유 광물들, 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리튬, 뭐 니켈, 카드뮴 다 포함해서 이런 물건들의 공급망에 대해서 챙겨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라라는 거를 100일 안에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옆에 있는 백악관 보고서가 그때 나온 보고서고 그 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은 결국은 반도체, 2차 전지 다 중국에서 대부분 만들고 중국에서 나오는 소재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만들기 어렵다. 이런 식의 이제 결론들이 나와서 최근에 그까지도 뉴스에 나오는 반도체 지원법,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우리가 보조금을 옛날보다 세게 줄 텐데 그 대신 수혜를 받은 기업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미국하고 쉐어해야 되고 또 중국에 추가 투자를 앞으로 10년간 하면 안 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이름은 저렇게 돼 있지만 전기자동차한테 보조금을 주는 내용들이 메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중국제 소재를 일정 부분 이상 쓰면 미국에서는 보조금을 주지 못한다. 이제 이런 식의 내용들이 사실 미국 사람들이 보조금을 특정 산업에 주지 마라. 그리고 관세를 최대한 낮춰서 무역이 원활하게 돼야 된다라는 내용을 WTO 출범 이전부터 가트라는 우리 관세 협정이 2차 대전 직후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계속 강조를 해왔고 이 보조금을 주다가 걸리면 우리가 상계 관세로 두드려 맞는다라는 거를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부터 최근까지도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는 특정 산업에 보조금 주는 걸로 오해를 받아서 상대방 국가의 무역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걸 해왔는데 이 내로남불이라고 미국 사람들이 더 대놓고 이제는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데 보조금을 주는 거와 마찬가지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리고 중국의 성장세를 보면서 미국 사람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건데 이게 2005년도에 뉴욕타임즈에 있는 프리드만이라는 그 칼럼니스트가 이제 세계는 평평하다. 담도 없고 어느 나라에서 만드는 거나 저쪽 나라에서 이제 소재를 쉽게 들여다가 이쪽에서 만들어서 서로 팔고 사실상 담 없는 평평한 국가가 세계가 됐다라는 내용을 2005년도에 했는데 요새 분위기를 이제 감안해서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을 폴 크루그만이라는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작년 말에 뉴욕타임즈에다 기고한 거는 세계가 안 평평해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됐을 때 없어도 중국에 우리가 보내서 거기서 가공해서 미국에 팔거나 또 다시 중국 안에 팔고 우리도 가져오고 이런 식의 생태계가 지금 20여 년 이제 구축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미국이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가져와라. 2차 전지도 미국에서 생산하면 보조금을 준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 중국은 우리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1위 수출 국가고 2위 국가는 미국인데 두 나라가 사이가 이러니 우리는 지금 가운데 끼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이 고민은 사실 이 어느 여기 계신 분들도 수출하시는 분들은 중국 시장, 미국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을 해나가야 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추세는 단시간 내에 쉽게 끝나지 않는다.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에 빼앗긴 패권을 다시 되찾기 위한 그런 생각이 속에 있는 거고, 미국은 그걸 빼앗겨서는 미국의 존립이 어려워진다. 특히 그 포인트는 반도체, 이렇게 지금 세상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그거를 더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시장을 통해서 성장을 한 나라고, 저기 숫자가 있는 거는 사실 65년은 제가 태어난 해고요. 끄트머리는 제가 이제 공무원 그만둘 때까지의 우리나라 수출을 그래프로 그린 건데,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가 2억 불이 채 안 되는, 64년에 처음 1억 불 돌파를 했고 1.75억 불을 65년에 수출했습니다. 제가 90년에 공무원증 받았을 때 650억 불 그 해에 우리나라 수출을 받아서 무려 거의 뭐 300배 뭐 이런 넘는 이런 이제 수출 증가율을 그 사이에 보였는데, 굉장한 성장세죠 이때도. 근데 우리가 더 높은 성장세를, 등치도 커졌는데 보인 거는 WTO가 출범을 해서 세계가 평평해진 이후에는 우리가 이만큼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한데 이제 한 10여 년 전서부터는 그 성장세가 과거하고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이 변곡점들을 만들어냈느냐, 이렇게 보면 중국이 WTO 가입을 해서 2002년부터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너무나 우리한테는 옆에 커다란 시장이 열리는 바람에 그 혜택을 이렇게 받는데, 그 중국의 시진핑이 이제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일어날 때가 됐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때서부터 우리가 그동안에 나갔던 하다못해 롯데마트도 도로 나오고, 요새 현대자동차도 옛날 같지가 않고, 뭐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면서 이 중국의 행보, 그리고 미국하고의 사이가 우리 수출에 이런 영향을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전환은 사실 뭐 여러분들이 더 다 실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가 전체 추세를, 우리 사회의 그 어떤 수용성 이런 거를 많이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뭐 다 이제는 햄버거를 사 먹으러 가도 당연히 키오스크에서 터치 해가지고 주문하는 거를 모르면은 이제 햄버거 하나 더 사 먹기 어려운 시절이 되고 있고,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고, 이런 부분이 아무리 뭐 지금은 지역 구석에 있는 식당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는 상황이 돼서, 우리 공장도 아까 우리 행정부 이사님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창원의 이제 산단이라든지 우리 김해 또 하만, 창녕에 있는 이제 많은 산업단지들이 이미 지은 지가 오래되었고, 이 부분이 스마트 공장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이 전기자동차 시대, 그리고 그 모든 기계가 사실 다 와이어드 돼서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는 이 시기에 제대로 된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에서 그때 저희도 강조를 하고 중앙에서도 많이 도와줬는데, 특히 챗GPT와 같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술, AI, 그 또 빅데이터가 이제 있어야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돌아가는데, 그런 데이터는, 특히 산업 현장의 데이터는 공장이 스마트화 되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스마트 공장을 만들 수 있는 센서나 정밀 모터, 이런 부분들이 다 일제 제품에 우리가 의존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미국이 중국의 공급망에 신경을 쓰는 것처럼 우리도 진짜 앞으로 중요해지는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보적인 이유로도, 우리 경제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센서와 같은 비싸지 않지만 꼭 중요한, 팔지 않으면 우리 당장 물건이나 공장이 돌아가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우리 센서 이런 부분은 사실 김해에서도 국가 사업화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성과가 조금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공장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 그 스마트 공장이 과연 성과가 있느냐라는 거를 최근까지도 중앙에, 이건 중기벤처부 소관이기 때문에 중기벤처부하고 같이
서베이를 해본 자료를 봤는데 매출액도 안 한 기업 대비로 많이 늘었고 고용도 늘어나고 뭐 R&D 투자는 여유가 생기니까 더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약진을 하는 결과들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시는 부분이 스마트 공장이 되면 자동화되고 로봇도 들어가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인력이 줄고 고용이 오히려 줄 텐데 어떻게 저렇게 고용이 늘어날 수가 있느냐라는 의문들을 많이 가지시는데 간단하게 제가 경험했던 걸로 생각을 하면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회사가 도입하지 않은 회사의 매출을 뺏어오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공장을 도입했을 때 불량률이 적어지고 납기율이 정확하게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장이 스마트화되면서 불량률이 적어지면 야근이거나 불량품을 대체하는 추가 생산을 할 일도 없어지고 직원들도 제때 퇴근할 수가 있고 직원 뽑기 좋으면 그런 회사로 또 오는 거죠. 그리고 또 거래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불량률이 떨어지는 회사한테 그 새로운 일감이라도 하나 더 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스마트 공장은 고용이 늘고 매출도 느는데 그 옆에 아직 옛날식으로 생산하는 기업은 일감을 점점 뺏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차원에서 기업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가 이거를 도입해서 거래처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우리가 다른 이제 지역의 일감도 가져올 수가 있다.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안 하면 일감을 뺏길 것이고 그게 중국 회사면 우리의 일감이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고 나중에 투자하는 회사들이 더 새로운 기계, 새로운 투자, 새로운 방식의 투자를 하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바뀌지 않으면 점점 일감을 뺏기게 될 텐데 먼저 하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경남이 안 하면 다른 지역으로 갈 거고 경남이 하면 대한민국이 하면 중국과 동남아의 일감을 지금이라도 지킬 수 있다. 이런 설득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과연 잘 전파가 되고 있느냐 보면 이건 뭐 한 2년쯤 된 통계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 대기업들은 스스로 이런 변화에 대한 어떤 그 걱정들을 하고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 그리고 초기의 상태겠지만 AI 활용률 이런 거를 보면 대기업은 뭐 많은 기업들이 이미 어떤 형태로든 도입을 해서 저렇게 하고 있고 반면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아직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 미치고 있다 하는데 과연 이게 뭐 기업이 크고 작고의 문제인지 아니면 관심을 어느 정도 들여서 지금부터 노력을 하느냐의 문제는 좀 더 우리가 분발을 해야 그리고 대기업 입장에서도 LG전자가 창원에서 스마트 공장을 도입할 때는 1차, 2차 협력업체까지 다 모여가지고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제품만 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다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함께 했는데 업종에 따라서 상황은 틀리겠지만 우리가 좀 더 우리 중진공에서도 여기 나와 계시고 많은 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지역도 수도권 지역이 아무래도 옆집 뒷집이 더 많이 하면 다 따라하는 추세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또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그래서 수도권 비수도권도 전원세계 차이가 나고 사실 제일 이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게 전기자동차 이쪽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며칠 전에 앞으로 2030년부터는 미국에서 나오는 신차는 3분의 2는 무조건 전기자동차만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놨으니 이제 내연기관차는 제네시스는 이제 내연기관을 2030년 이후에는 현대는 안 만들겠다고 했고요. 전기차, 수소차로만 다 하겠다고 선언을 이미 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지금까지 자동차 부품을 납품받은 회사들도 이 추세에 따라가야 될 텐데 가장 왼쪽에 높은 46.7%의 막대기를 보시면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 아무 모르겠다. 지금 이런 분들이 이 정도 비중을 아직도 차지하고 있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1,800여 개사의 자동차 부품 회사가 경남 지역에 산재해 있는데 그 대부분이 보면 동력 발생 또 동력 전달 이거는 이제 내연기관 기준이기 때문에 대충 합쳐 보시면은 35% 40% 가까이 숫자가 되는데 이분들은 전기차가 되면은 일감이 사라지게 되는 이제 업종인 거죠. 반면에 저 뒤에 있는 전장 부품 10% 정도 차지하는 이 회사들은 앞으로 더 기회 요인이 생기는 거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은 스무스한 전환이 이루어지느냐라는 게 이제 제가 있을 때도 여러 뭐 준비하는 대책도 만들고 했습니다만은 무엇보다
기업에 계신 사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지 않으면 효과가 나기 어려운데 여전히 경남에 있는 기업의 80%는 관심 없음 이렇게 돼 있으니 아무리 정부에서 열심히 정책을 만들고 해도 현장하고 짝짝꿍이 맞지 않으면 우리가 실기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마침 경남은 우리 NHN 그 데이터 센터 유치를 할 때 그때 데이터 센터라는 게 자체로는 기계만 이렇게 돌아가지 뭐 고용 창출이나 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기여를 하는 게 없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와서 저희가 좋은 조건으로 김해에서 NHN에 오퍼를 하는데 다만 조건이 있다. 여기서 사람을 길러달라. 우리 디지털 전환을 할 때 필요한 AI 인력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김해에 거점을 틀면 우리가 기꺼이 김해시에서 토지도 좋은 조건으로 제공을 하고 그 NHN과 한번 김해의 이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또 미래 비전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정작 데이터 센터는 조금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거는 NHN의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건 그렇다고 치고 이 R&D 센터와 아카데미는 그래도 이제 문을 열어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탄소 중립 문제인데요. 뭐 앞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유럽이 앞으로 러시아하고 가스를 끊고 사는 유럽이 될 것이냐 아니면 당장 힘드니 석탄 원전을 확대해서 에너지를 이제 약간 퇴보하는 거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뭐 이런 이제 추세가 앞으로 관심이 되겠는데 많은 분들은 우리가 사실 한국보다는 외국이 더 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그 위기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유럽이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폭우라든지 미국의 산불이라든지 이런 거를 훨씬 심하게 지금까지 당해왔기 때문에 이미 거기 있는 국민들은 이대로 놔뒀다간 지구가 결단난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최근에 우리도 작년에 울진의 산불 또 금년에 강릉의 산불 같은 게 뭐 산불 자체는 사람의 실화였을 수도 있으나 그 웬 겨울에 이렇게 바람이 매번 세게 불며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강풍이 몰아치고 이런 상황은 확실히 우리나라도 그리고 우리가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이제는 대구는 사과의 도시가 아니니까요. 뭐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특히 젊은 층들이 더 신경을 쓰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제 기회 요인일 수 있는 게 아까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도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미국에서 두 번째로 잘 팔리는 게 현대 기아차거든요. 지금 뭐 테슬라가 1등이고 가장 차이가 크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앞으로 전기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친환경적인 소재, 친환경적인 전력을 이용해서 만들지 않으면 순수한 이제 친환경 제품이다라고 인정받기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두 번째는 철강의 CBAM이라는 게 탄소 국경세입니다. EU에서 물리겠다는. 앞으로 EU는 철강 만들 때 또 물건을 만들 때 탄소 안 나오게 많이 보조금도 주고 투자를 해서 깨끗한 제품을 만드는데 그렇지 않은 제품이 싸게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깨끗한 제품을 잡아먹으면 이거는 불공평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네가 이거를 탄소 프리하게 만드느냐 아니면은 탄소로 쓰는 전기나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그만큼은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게 2026년부터 실제로 세금을 물리고 금년 10월부터는 EU에서 너네 제품은 탄소 얼마나 썼는지 이제 보고서 제출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시범 실시가 금년 10월부터 EU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직은 철강, 알루미늄 뭐 몇 가지 품목만 시작이 되지만 아마 분위기 확산 모든 제품으로 이런 상황이 퍼지지 않겠나 싶고 커다란 이제 우리 수출에 있어서의 앞으로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만들 것이냐,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기업이 그렇다라는 걸 어떻게 해외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이제 고민들 그리고 현장에서
석탄발전소 근무하던 인원을 또 어디에 취업을 시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이 정부로부터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온실가스 감축 목표 얘기가 매번 나오고 합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준 연도가 2018년도인데 7억 톤이 넘는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는데 옆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발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이제 발전소, 석탄 발전소, 가스 발전소 저게 한 3분의 1 좀 넘고 밑에 그 초록색이 일반 산업 공장,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신 공장에서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게 저 정도입니다. 나머지가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우리가 집에 난방 떼고 하는 게 나머지 부분을 차지해서 사실 산업부가 저 에너지 발전하고 산업 부분의 석탄을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라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 많은 나라가 2050년까지는 이걸 제로로 만들어야 되고 7억 톤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고 2030년까지는 가시적인 목표를 유엔에 제출을 해라. 그래서 재작년 말에 제출을 할 때 우리는 40%로 고민을 해서 나왔죠.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선진국들이 이미 일찍 시작했음에도 우리는 뭐 50% 가까운 이제 감축을 그때까지는 하겠다라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얼마를 하겠다라는 것을 누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평가하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 대비로 2배의 온실가스를 뿜으면서 지금 배출을 하고 있는 심지어 기후 악당이라는 표현까지도 들으면서 세계 시장에서 너네는 어떻게 하나 보자라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면 당장 우리 상품의 수출이나 소비자들의 반응이 식어버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에서 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40% 정도로 그 당시 정부가 그거를 했는데 다만 산업 쪽은 시간을 상대적으로 좀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에너지 발전 쪽에서는 좀 더 속도를 내고 그래서 전체가 다 40%를 줄이는 게 아니라 산업 분야는 14.5%를 줄이는 것으로 그때 세부 목표를 잡았고 이 산업에서도 산업이 전체 3분의 1 정도 되죠. 3분의 1에서 그 안에 또 70%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3개 업종이 다 배출을 합니다. 나머지 업종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양이 적어요. 근데 철강은 현재는 석탄을 쓰지 않고 철강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없고 이거를 수소로 대체하는 기술을 2040년 정도는 돼야 우리가 확보가 될 것 같다. 30년까지는 뭐 거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철강은 2.3%를 좀 봐드리고 석유화학은 우리가 바이오 원료라든지 또 PS 플라스틱을 다시 쓴다든지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하고 있어서 저거는 조금 감축률이 높고 시멘트도 철강만큼이나 방법이 쉽지가 않아서 이렇게 업종별로 차등화된 목표를 제시를 하고 산업은 14.5%까지 감축하는 노력으로 숙제를 조금씩 차등화해서 뒀습니다. 이번 정부도 전체 40%를 줄이는 거는 같지만 산업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크지 않느냐 해서 14.5%를 11.4%로 좀 더 낮춰서 잡았고 에너지 쪽을 좀 더 이제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우리가 그 사업을 해서 온실가스를 줄여서 우리의 성과로 받는 부분들을 좀 더 늘리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했는데 산업의 11.4% 안에서 사실 철강이나 석유화학이나 작년 금년 차이에 뭐 크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뭐가 된 건 아니어서 어느 부분에서 더 이렇게 감축이 됐는지는 자세한 내용이 발표가 안 돼서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추세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사장님들께서 생각을 하시는 거는 우리가 모두 40%를 줄이는 숙제를 받은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걱정을 하는 거는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시장이 아까 우리 그 페트병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은 이 페트병은 순식간에 라벨이 있거나 막 색깔 코팅을 입힌 페트병은 순식간에 시장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우리가 저 정도로 노력을 한다라는 게 시장에서 이쁘게 받아들여 주겠느냐. 사실 대기업들은 정부에서 이걸 발표하기 이전에 아까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먼저 다 발표가 돼버렸어요. 안 그러면 시장에서 투자를 못 받는다. 우리가 퇴출시키겠다. 뭐 보조금 대상이 아니게 된다. 뭐 이런 분위기들이 자꾸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먼저 움직이는데 뭐 중소기업한테도 불똥이 칠 날이 이미 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ESG 얘기가 또 이 추세와 연결해서 계속 나오는데
우리 기업이 친환경적인 기업이다. 그리고 사회적인 역할을 잘하는 기업이다라는 거를 잘 이렇게 앞으로 PR을 하고 거래처에 알리고 시장에 알리고 하는 노력이 점점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아리백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100% 돌아가는 기업이다. 이제 이런 의미고, 앞으로 언제까지 아리백 기업이 되겠다라는 발표를 글로벌 기업들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어서, 시장에 이제 우리는 ESG 이상 100% 앞으로 신재생으로만 만들겠다. 현대자동차가 2045년 45년에 이제 아리백 기업이 되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이거는 간단한 얘기가 아닌 게, 소재도 이제 친환경적인 소재. 현대자동차 그때 납품을 하는 거는 이제 석탄 발전으로 인한 전력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죠.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그 납품받는 부품들도 다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만들고, 소재도 그렇게 프로세싱이 된 소재를 쓴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전기를 누군가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전라남도 해남이 그 폐염전 또 안 쓰는 땅 이쪽을 개발을 해서 100% 친환경 전력만 공급을 해주는 산업단지를 만든다라는 사업을 민간 기업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앞으로의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창원도 그렇고 김해도 그렇고 큰 산업단지들이, 옛날에 지어진 산업단지들이 많은데, 미리 준비를 해서 그 친환경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경남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우린 다 아리백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지 못하면, 먼저 받으면 그게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이고, 받지 못하면 김해, 그리고 제가 어제 시장님 저녁에 먼저 뵙고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현직 장관으로 있을 때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정상회담도 하고, 코스타리카의 투자부 장관이 오늘과 같이 기업인분들 모시고 코스타리카에 대해서 투자 소개를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코스타리카는 수력이 99% 전력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리백 나라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장관이 그때 현장에서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이 코스타리카에서 수입해오는 1등 품목이 뭔지 아시느냐?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 물론 코스타리카와 한국이 수입량이 뭐 지극히 이렇게 뭐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서 코스타리카 하면 뭐 커피도 유명한 것 같고, 무슨 망고 같은 거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커피, 망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1등 품목이 반도체, 2등 품목이 의료기기, 3등이 커피 이랬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력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인텔의 반도체를 마지막에 패키징 해가지고 선을 이어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는 형태의 까만 반도체로 만드는 패키징 공장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텔의 그만큼은 이제 친환경 아리백 기업에 근접하게 되니까,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의료기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엔간한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들이 쏙쏙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앞으로는 코스타리카 같은 수력이 센 나라, 캐나다도 캐나다 퀘벡 지역이 한 90% 또 수력으로 전기를 이제 생산을 합니다. 아이슬란드 같이 지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발전을 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새로운 이제 경쟁 이제 유망국으로 떠오를 것 같고, 우리 기후 악당이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던 한국은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굉장히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구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2015년 이후에 이제 걷잡을 수 없게 지금 이제 출산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큰 이것도 되돌려지지 않는 추세 같은데, 제가 이유가 뭔가, 이건 뭐 제 생각이고 확인을 안 해봤는데, 2015년은 90년생이 25살이 되고, 보통 Z세대는 90년대 중반쯤서부터 이제 Z세대라고 해서 95년생이라고 해도 이제 20살이 돼서 혼인 정년기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 Z세대는 82년생 김지영을 쳐다보면서 자라난 이제 90년대생들은 이제 진짜 시집장가 안 가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굳어진 것 같습니다. 이걸 어찌해야 될까라는 거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이 추세에 따라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하면 누가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고 누가 탄소 중립을 준비하고 할 거냐라는 걱정이 되는데,
경남은 이제 제가 내려온 시점쯤에 이제 340만 가까이 경남 인구, 340만 경남 식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가 그때서부터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고, 작년 말인가 올 초에 경남도청에서 2040년까지 인구 추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만든 건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김해가 유일하게 경남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떠나는 시점에 20년에 55만을 꼭대기로 해서 지금은 계속 줄어들고, 20년 뒤에는 49만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6만 정도가 줄죠. 그 6만은 현재 함안군이 사라지는 숫자가 됩니다. 김해 안에서 함안군이 없어지는 겁니다. 20년 뒤면, 20년이면 금방이죠, 사실. 이미 23년이니까 17년 뒤입니다. 양산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30년대 중반까지도 피크를 치다가 내려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산하고 지하철을 통해서 나눠 가지고 있는 인구가 아닌가 싶고, 좀 더 인프라나 기여인이 있는 곳들, 교통이 좋은 곳하고 그쪽으로 몰리고 나머지 지역은 이제 인구가 빠져나가는 추세가 더 가속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경쟁력이 된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 생산 가능 인구로 봐도 뭐 전체 인구가 주니까 생산 가능 인구도 당연히 줄어가는데, 그 추세를 보면 지금은 전국에서 경남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년에는 6%가 좀 넘었고, 생산 가능 인구도 6.29%, 전체보다는 아이나 할아버지가 좀 더 많아서 상대적으로는 전국보다는 평균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좀 적은 편인데, 그 격차는 점점 벌어져서 보시다시피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덜 낳고 해서 줄지만, 생산 가능 인구는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사람을 우리가 이제 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경남 안에서 김해만 보면 김해 비율도 전체 경남에서는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어디로 가는지는, 양산으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생산 가능 인구 자체는 어느 정도 스테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군 지역은 훨씬 더 심각하게 이제 떨어지게 될 텐데, 이런 추세를 우리가 최소한이라도 지키려면 뭔가 김해로서는 지금의 인프라나 그 정주 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특히 젊은 층의 정주 여건, 어떤 기회 요인 만들어주는 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산 가능 인구가 그럼 전체 인구의 몇 프로나 되느냐? 지금 20년 기준으로는, 전국 기준으로는 한 70% 정도가 생산 가능 인구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도 김해는 전국보다는 높고 경남은 전국보다 이제 낮은 수치로 나오는데, 줄어드는 수치는 전체적으로 더 이렇게 내려가죠. 하지만 지금 한 2%포인트 이상 전국보다 그래도 김해가 높게 차지하던 비율은 상대적으로 2040년에는 줄어들어서 생산 가능 인구는 점점 좀 더 줄어드는 추세가 되는 것 같고, 중위 연령이라는 거는 제일 나이 많은 분부터 1살 아기까지 이렇게 쭉 줄을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차지하는, 우리 수학 시간에 미디안이라고 가르치는 이제 그게 중위 연령인데, 지금은 이게 김해가 그래도 세 가지 중에서는 제일 낮아서 41살이 조금 넘는, 그리고 경남 전체로는 전국보다 45살로 높은, 그러니까 경남에서는 45살이 중간인데 김해로 오면 그래도 좀 젊은 층이 있어서 41살. 하지만 우리가 20년 뒤에는 다 50대 이상으로 넘어갑니다. 심지어 경남은 거의 환갑에 가까운 분들이 가운데 값이 돼서, 저희 얘기는 58살까지 아래에 있는 분들이 그 위에 있는 분들을 1대1로 하나씩 맡아서 이제 보살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공무원을 시작할 때가 90년에 공무원증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중위연령은 27살이었습니다. 27세가 제가 공무원이 끝나는 시기에 40대 중반으로 늘어났고, 그만큼 우리나라는 노령화가 된 거죠. 아이들이 진짜 그렇게 안 태어나나? 지금은 그래도 우리 전체 중에 아까 70% 정도가 생산 가능 인구면, 그 밑에 있는 우리 중학생 초반까지 있는 아이들의 유소년 인구는 12%에서 14%. 그래도 김해는 여전히 선방을 합니다만은, 뭐 2040년에는 다 10% 미만으로 다 떨어져 버리고, 그래도 경남이
전국 대비로는 지금은 저 유소년 비율이 높았는데 한 10년 뒤에서부터는 역전이 돼서 경남은 저 이미 우리가 의령이라든지 서쪽에 있는 군 지역은 산부인과도 없고 소아과도 없고 이런 지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더 가속화돼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젊은 층은 점점 줄어들고 나이는 노령화되고 일할 수 있는 사람 비중도 지금보다 줄어드는데 전국적인 추세인데 경남이 제일 그 중에서도 가속화되고 있고 김해는 경남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나을지 모르나 우리가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경남 경제에 그리고 김해 경제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점점 고갈이 돼가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추세는 이미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우리가 조선업이 사실 조선은 사람이 다 들러붙어 가지고 용접하고 만들어야 되는 제품인데 자동화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가장 조선 경기가 떴을 때가 20만 명 차지하던 조선의 인구가 여기 지금은 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고 요새 조선 경기가 수주가 많이 돼서 올라가고 있다고 하지만 가장 큰 지금 어려움은 만들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 이런 게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요새 젊은 사람들이 거제도에서 그리고 울산에 가서 용접을 하는 일, 그리고 좀 있으면 여름이 되는데 저도 7월 달에 삼성중공업 안에 이렇게 그 용접할 때 쓰는 방호복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1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루 종일 직업으로 그거는 뭐 아마 며칠만 하면은 한 10kg씩 막 살이 빠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과연 다 좋은 교육받고 특히 더 어려운 사교육 경쟁을 뚫고 대학교까지 졸업한 사람들이 그런 일자리에 호감을 가질까? 페이라도 많이 주면 모르겠는데 거의 지금 거제도에서 나가는 페이는 성과가 그동안 많이 떨어져서 뭐 최저임금에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서 사람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여파는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 조선업이 잘 돼야 되는데 이제 조선업이 취업이 안 되면 조선업이 안 되는지 조선업이 안 되면 취업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상관관계가 1에 가까운 상관관계 1이면은 거의 똑같이 간다라는 얘기인데 90% 상관관계니까. 그리고 지역 경제에도 조선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거의 영향을 주고 있고 사람이 외지로 빠져나가면 조선업이 힘들어지고 이러는 것도 앞에 거보다는 상관관계가 덜하지만 그래프상으로 봐도 추세가 비슷하게 가고 있어서 우리가 이 인력 문제와 조선을 비롯한 경남의 경제가 인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하다가 오늘 제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는 그래도 김해 하면은 우리가 김수로 왕의 왕비 우리 허왕우를 기점으로 해서 인도하고 좋은 사이를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실 선진국들은 고령화가 돼가고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고 또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인도는 14억 인구가 지금 거의 중국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인도는 지금을 정점으로 해서 중국은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우리나라 같은 이유죠. 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 활동이 늘어나면서 아이를 안 낳고 하는 추세가 비슷해지고 원래 하나만 낳자 너무 많아서 그러다가 요새는 여러 명 낳았는데도 이제 안 낳는 나라로 바뀌었는데 인도는 그렇지 않다. 인도는 2050년이 넘어서도 계속 인구가 늘다가 한참 나중에 줄어들 것 같은. 그리고 아까 우리 중위연령이 40살이 넘는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 27살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됩니다. 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인도가 IT 인력이 강하고 그리고 우리 김해 그 중점 그 분야인 의생명 분야가 강한 나라입니다. IIT라고 인도의 공과대학 그리고 세럼 연구소라고 하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백신 기업 이런 게 이제 인도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김해하고 굉장히 이렇게 서로 코워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옛날에 미국에 유학 가도 박 대통령 때 키스트 만들고 하면서 이분들이 들어와서 경제개발에 큰 역할을 해주고 중국도 유학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중국의 지금 산업을 만들고 요새 TSMC라고 대만의 우리 삼성보다 더 시스템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 그 회사의 창업자도 미국에서 근무하던 분이
조국을 위해서 들어와서 그런 회사를 만들었는데 인도 사람들은 들어오지를 않는다 그럽니다. 미국에 가면 거기에서, 왜냐하면 인도라는 곳이 아직은 제조업이 자본주의를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안 돼서 뭐 힌두교의 계급제, 또 힌두교가 80% 되고 거기에 속하지 못한 20%의 이슬람, 이런 쪽은 이 서로 아무리 공부 잘하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서 미국에 남아서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심지어 샤넬의 CEO, 그리고 앞으로 세계 경제를 끌어갈 세계은행 총재, 이런 분들이 다 인도 사람들이 지금 포진해 있는, 우리가 사람은 몰라도 기업들은 다 아는 데들이잖아요. 이런 인재들을 미국은 이미 한참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도 기회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세럼 연구소라는 코로나 시기에서 세계에서 가장 백신을 많이 공급한 생산업체입니다. 이 회사뿐만이 아니고 제네릭이라는 게 우리가 카피 의약품이라 해가지고 특허가 풀린 의약품이 이제 그 제네릭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미국 사람들이 아까 바이든 대통령이 100일 안에 만들어라 이렇게 할 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오른쪽을 보시면 완제 의약품이라고 우리가 이제 포장이 되어 있는 이 약은 미국이 37%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도 3분의 1은 전 세계에 공급하는 3분의 1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정작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가 빵집을 하려면 밀가루를 사와야 되는데 밀가루 공장은 다 인도하고 중국에 가 있습니다. 인도가 29%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약을 만드는 원료 약은 인도와 중국이 가장 많이 만들고 정작 미국은 14%밖에 없어서, 빵 공장은 뭐 미국에 많이 있을지 몰라도 밀가루가 안 오면 빵 공장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인도는 이러한 시설과 인력과 기술이 인도에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김해가 아까 2019년에 나온 그 우표를 비롯해서 많은 문화적 교류를 인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충분히, 우리 젊은이들만으로 김해와 경남과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만큼 충분히 우리가 확보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앞으로 2040년까지는 이 줄어드는 추세는 우리가 낳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되돌리기가 힘든 상황이고, 우리가 김해와 인도의 인연을 이용을 해서 이 김해의 경제가 인도의 인력들, 인도의 똑똑한 인력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미국이나 큰 시장을 쳐다만 보고 K-팝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많이 좋아지고 동경을 하고 있는, 한국이 또 IT 강국이고 의생명을 하고 있는 김해에서 같이 한번 일해보자라는 쪽으로 인도 인력이 김해의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특히 금년이 인도하고 우리나라가 수교한 50주년이 되는 해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을, 지금까지 안 했던 사업을 확대하기도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김해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게 역시 필요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좀 많이 넘어가서 죄송합니다만 이상으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